그는 눈먼 사람처럼 링크벽을 더듬으며 걸어갔다. 어떻게 이번 출구에 도착했는지, 400번 구역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꿈에서 깬 듯한 기분이 들었을 때 흰 시트에 쌓인 시신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을 확인하기도 전에 아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피얼룩이 말라붙은 시트 밑으로 눈에 익은 갈색 양털 부치가 내다 보였다. 기준은 벌벌 떨려오는 무릎을 링크에 대고 앉았다. 시트에 인식표가 붙어 있었다. 박은희. 시트를 들추는 순간 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튀어나왔다. 억센 발길에 명치를 걷어차인 것처럼. 아내였다. 뺨이 찢기고 한쪽 귀가 떨어져 덜렁거리고 목 부위가 너덜너덜하게 뜯겨나갔지만 틀림없는 아내였다. 끔찍한 나머지 시트를 덮어버리고 싶은 형상이었다. 이해할 길이 없는 모습이었다. 아내 옆에는 시트를 덮고 인식표를 붙여둔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한유빈. 눈을 반쯤 뜬 유빈이가 바구니 안에 누워 있었다. 눈이 빨갛고 입술이 파랬다. 뺨이 붉은 반점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것만 빼면 며칠 전 새벽에 만났을 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짙은 속눈썹, 앞머리를 묶은 나비고무줄, 토실토실한 입술 사이로 드러난 큼직한 앞니 2개. 기준의 머리 위에서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다. 파도 속으로 곤두박질 친 것처럼 등이 휘청휘청 뒤흔들렸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무시무시한 악몽 속으로 잡혀들어온 게 분명했다. 그는 라텍스 장갑을 벗고 딸의 뺨으로 손을 뻗었다. 꿈이라면 딸이 손에 만져지지 않을 거라 기대하면서. 보호자가 오셨구만. 노인은 자신을 제야의 장의사라고 소개했다. 여기 들어온 시신은 여기서 화장하는 게 원칙인데 꽤 기다려야 할게요. 여기 임시 화장터가 문 연 지 얼마 안 돼서 순서가 많이 밀려 있거든. 사정이 사정인지라 염습이나 장례식도 정식으로 못해요. 노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철퇴가 되어 머리를 후려쳤다. 시신이라니, 화장이라니, 염습이라니, 장례식이라니. 안내 데스크에 가서 장례 수속부터 하고 와요. 정신없을 줄은 아는데 그래도 수속을 밟아야 화장 번호표를 주니까. 그 사이에 나는 화장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 기준은 몸을 일으켰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느낌이었다. 사지를 잘린 것처럼 몸이 무력했다. 오른손만 살아남아 데스크에 노인이 적으라는 거 적고 내놓으라는 신분증을 내놓고 사인하라는 곳에 사인을 하고 내미는 번호표를 받아들었다. 418, 419. 그 사이 유빈이는 흰 천에 쌓이고 지매에 묶여 선물꾸러미처럼 제 엄마 곁에 누워 있었다. 기준은 딸 옆에 앉았다. 노인은 아내의 얼굴에서 시트를 걷어내며 혀를 찼다. 이렇게 젊고 예쁘고 119 남편까지 있는 색시가 어쩌다 이 밤중에 혼자 애를 데리고. 노인은 알코올 솜으로 아내의 얼굴에서 핏자국을 닦아냈다.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겠소.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개떼한테 둘러싸였을 때. 기준은 고개를 들었다. 금방이 노인이 뭐라고 했는가? 개떼라뇨. 속삭임 같은 목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노인은 아내의 목덜미를 솜으로 틀어막다가
의아한 눈으로 돌아봤다. 아직 모르셨소? 알 리가 있을까? 아내와 딸이 여기 있다는 것도 간신히 알았는데. 기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하며 노인은 다시 혀를 찼다. 나도 전에 들은 얘기요. 여기 간호사가 구급차를 타고 어딜 다녀오다가 아파트 공사장에서 개떼한테 둘러싸이는 부인을 봤답디다. 세상에 참말로 망하려고 이러는가. 글쎄 그 흉악한 것들이 차를 들이대고 빵빵거려도 안 물러나더라는 거요. 어찌어찌 근처에 있던 군인들이 소리를 듣고 와줘서 두 사람을 차에 태우긴 했는데 살리기엔 너무 늦었던 모양이요. 노인은 길게 찢어진 아내의 뺨을 꿰매기 시작했다. 그는 숨을 죽였다. 개떼라니. 그 간호사가 누굽니까? 왜? 만나보시게? 노수진이라고 했다. 지금 근무 중입니까? 비번이라고 들었소만. 노인은 시계를 보더니 덧붙였다. 4시가 돼가는데 지금은 자고 있겠구만. 숙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1층 라커룸인데 내일 아침에. 잠시 후 기준은 라커룸 문을 두들기고 있었다. 노수진은 통금해제 사이렌과 함께 찾아온 불청객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혹시 한기준 씨인가요? 자고 있던 것 같진 않았다. 방호복 차림이었고 목소리로 미루어 젊은 여자 같았다. 라커룸 앞이 어두침침한 데다 면체 마스크를 끼고 있어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기준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찬바람이 오가는 복도 양편을 돌아보더니 불 꺼진 편의점 앞을 가리켰다. 저리로 가죠. 기준은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노수진과 마주 앉았다. 마실 게 없네요. 여기가 장사를 안 해서. 자판기 커피는 그렇고. 괜찮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는 심정으로 대꾸했다. 커피 말고 아내 얘기를 하라고 소리 지를 뻔한 순간이었다. 버들주공 공사장에서 만났어요. 아시죠? 화양 4교 앞에 있는. 구급차를 타려고 남부소방서로 가려던 길이었지 싶어요. 지갑에 건강보험 카드가 들어있었거든요. 저희가 비명을 듣고 달려갔을 때 개떼에 둘러싸여 있었고요. 우린 군인들이 와서 개들을 쫓아낸 후에야 차에서 내릴 수 있었어요. 개들이 물러나질 않아서. 부인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는데도. 수지는 숨을 한번 삼켰다. 아기를 두 팔로 감싸고 엎드려서 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아기는 엄마 가슴 밑에서 울고 있었는데 그때 상태가 나빴어요. 여기 도착하면서 의식이 없어졌고요. 그 시간에 집을 나섰다면 발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추위에 노출돼 저체온증이 겹친 것도 같고 너무 어려서 그랬기도 하고. 기준은 어금니를 물었다. 분노가 몸속 곳곳을 폭격하고 있었다. 아내를 살해한 개떼와 딸을 죽인 빨간 눈과 자신을 향한 격분이었다. 아내가 딸을 안고 소방서를 찾아달릴 때 자신은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었던가. 아내가 개떼의 이빨에 몸을 찢기던 순간에 자신은 뭘 하고 있었던가. 딸이 이 아수라장 속에서 숨을 거둘 때 자신은 누구를 끌어안고 있었던가. 불타는 차량에서 끌어낸 남의 아이를 안고 뒹굴었다. 무엇을 위해서
그따위가 뭐라고? 그리고 이거 아기띠 안에 들어있었는데 수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기준에게 건넸다. 북새통에 잃어버릴까봐 따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유빈이의 이유식 숟가락이었다. 자신이 개구리 노래를 부를 때마다 워프 워프 소리치며 휘두르던 개구리 숟가락. 손잡이에 달린 개구리 모형 위로 아내의 목을 물어뜯는 개떼의 아기가 겹쳤다. 그 이빨에 안간힘을 다해 붙들고 있던 그의 통제력도 우득 뜯겨나갔다. 삽시의 가슴이 비었다. 충격도 슬픔도 절망감도 사라졌다. 머릿속엔 어둠이 내렸다. 그는 체육관을 뛰쳐나와 구조차에 올라탔다. 버들주공 공사장으로 차를 몰았다. 왜 가는지, 가서 어쩌겠다는 건지 생각하지 않았다.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었다. 그를 움직이는 건 텅 빈 가슴으로 폭주하는 샛노란 불길이었다. 덮치고 부수고 끝장내버리고 말 광기였다. 대상이 무엇이든 눈에 걸리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